아저씨,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돼요?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 강원도 깊은 산속. 낡은 카페 뒤편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7살 형이 5살 동생을 품에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돼요? 카페 주인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카페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작은 손을 담가 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지훈과 지우는 라면을 보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 지훈이 재빨리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희는 손으로 먹을게요.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살, 5살 아이가 숟가락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먹어도 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서두르듯이 국물이 입가에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준혁은 아이들이 먹는 동안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의 팔에 있는 멍, 지우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 얼어붙었던 손가락의 흔적까지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이 몸에 배인 것처럼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평범한 카페 주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부엌으로 가서 빵과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놓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먹어도 돼. 다 너희 거야. 그제야 두 아이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아이들을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푹 자. 불을 끄려는 순간 불 켜놔주세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두우면 또 갇힐까 봐요. 준혁의 손이 스위치에서 멈췄습니다. 어디에 갇혔었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을 더 꼭 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불을 켜둔 채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우유를 따라주려다 지우가 컵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 지훈이 재빨리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동생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저희 잘못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7살 아이의 눈빛은 이미 어른처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아무도 때리지 않아. 지훈의 떨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깨진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준혁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훈은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혹시 찾을까봐 7살 아이가 화장실 가는 동안에도 동생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온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수구조팀.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똑똑똑.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정장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이들 고모부입니다. 정장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군청 아동보호팀 서은정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형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고모 왔어. 집에 가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시선을 돌린 순간 고모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준혁의 바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요. 가자 지훈아. 서은정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훈아 집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니?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정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준혁입니다. 법적 보호자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십니다. 서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건 선이라도 불법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몸에 멍이 있습니다. 학대 흔적이 명백합니다.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은정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의료기록 증언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부 부부 집으로 돌려보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럼 임시보호시설입니다. 그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모부 부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은정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위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서은정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사망 후 법적으로 고모부 부부가 보호자입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팔에 멍, 손바닥에 굳은 살, 얼어붙었던 손가락, 모두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겁니까? 아이들을 발견한 날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은정이 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카페 주인이 이렇게 할까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컵을 깨뜨렸을 때 엎드린 모습까지.
이 아이들은 숟가락을 무서워합니다. 컵만 깨져도 바닥에 엎드립니다. 서은정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식 신고 절차를 이미 연락했습니다. 준혁이 소아과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은정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그냥 카페 주인입니다. 카페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은정이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서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서은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속에 숨어 살면서 갑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사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준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서은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 위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지훈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이 나갔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준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저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이 지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엔 서은정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아이들을 지킬 자격이 있을까? 5년 전 구하지 못한 그 사람처럼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똑똑똑. 고모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담배를 물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좋게 합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 부모가 보험금 남겼어요. 5억.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아이들 넘기면 2억은 드리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고모부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혼자 산골에 처박혀 사는 것 보면. 준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차피 법적 권리도 없어요. 공무원도 시설로 보내자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모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유괴죄로 고소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지훈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저 아저씨 말대로 저희는 돈이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돈. 그것 때문에 고모가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준혁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는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는 아저씨가 다시 살 이유야. 지훈이 준혁의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5년 전 구하지 못한 그 사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약속할게. 아저씨가 너희를 지킬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준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명함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수구조팀.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준혁아, 정말 너야? 응, 5년 만이다. 무슨 일이야?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지훈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친구들이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준혁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이다, 이 자식아. 다른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살았어? 그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경찰임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남자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아동학대 건으로 협조 요청받았습니다. 서은정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특공대 출신입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실력 좋았죠.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서은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특공대요? 인질 구출 작전 전문이었어요. 근데 5년 전에 형사의 말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은정이 계속 물었습니다. 5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료 한 명을 못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서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겁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PTSD 있으시죠? 은둔 생활하셨고 아이들과 단둘이 있는 상황.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웅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안전한가가 중요하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정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 서은정이 지훈을 봤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훈아, 아저씨는 우리한테 한 번도 소리 안 질렀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지우도 형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 회의실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고모부, 부부, 준혁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은정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고모부 측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 확인됐습니다.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고모부가 항변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형사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웃 증언, CCTV, 의료 기록. 충분합니다. 고모부 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모부 부부의 보호자 자격은 즉시 정지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임시보호시설로. 그때 고모부가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전직 경찰이라면서요? PTSD도 있고 은둔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안전합니까? 서은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모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람도 안 만났다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 키우겠다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나섰습니다. 준혁은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정신 상태가 괜찮으신 겁니까? 서은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정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왜? 지훈이 서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말이 맞아요. 모두가 지훈을 봤습니다. 어른은 다 무서워요. 우리 믿고 따라간 사람들도 결국 우릴 때렸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말이 맞아요. 어른 믿으면 안 돼요. 서은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 아저씨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우릴 안 꺼내줬어요. 무슨 말이니? 차고에서 나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 먹으라고 강요 안 했어요. 씻으라고 강요 안 했어요. 아줌마한테 말하라고도 안 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서은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저씨예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고모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준혁은 임시 보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카페 마당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은정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서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정에 흔들려 한 아이를 잘못된 곳에 보냈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준혁이 차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규정만 믿으려 하셨군요. 네. 그런데 지훈이 말이 맞더라고요. 존중이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준혁 형?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저예요. 기억하세요? 5년 전 동료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형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형이 그때 저를 먼저 구해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어요, 형.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신을.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청년이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청년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은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식 보호자 신청서입니다. 추천서 써드릴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혁, 지훈, 지우, 그리고 청년.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구하지 못한 한 생명 때문에 멈춰있던 사람이 두 생명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강요할 수 없고 존중만이 치유한다는 것을.